자연과 공존할 수 있는 삶의 터를 지키고 만들어가는 사람들. 그들이 만든 녹색길을 응원하고 기리기 위해 제정된 SBS 물환경대상. 올해로 12회를 맞는 물환경대상에는 총 4개 부문 28개의 팀이 후보자로 등록을 했고 1차 심사를 통해 9개의 팀이 선정되었다. 그중 한 팀을 직접 만나봤다. 옥색 물결과 백사장 끝에 자리한 까만색 화산암. 제주의 바다다. 오랜만에 찾은 제주의 바다는 늘 그렇듯 감동이었다. 오늘은 우리 뒤에서 물과 환경을 위해서 힘써주시는 분들이 계시다 그래서 만나보러 왔는데요. 이 푸르른 제주 바다를 지켜주시는 분들이 계시다고 하니까 함께 만나러 가보실까요? 프리다이빙으로 해양 환경 정화 활동을 하고 제주 바다의 오염의 심각성을 알리고자 노력하는 디프다 제주팀. 그 노력에 나도 동참해 보기로 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정진훈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만나뵈러 왔어요. 해양 쓰레기를 줍고 있다는 8명의 청년들. 제가 저쪽에서 이렇게 차 타고 이렇게 오면서 봤는데 없을 것 같은데 진짜 많더라고요, 쓰레기가. 바닷가 저기 해변에도 되게 많았고. 근데 이제 제가 직접 또 들어가 볼 수가 없으니까 혹시 여기서만이라도 같이 이렇게 쓰레기를 좀 주울 수 있는지. 일주일에 많으면 4, 5일씩 쓰레기를 줍다 보니 이제 일상이 되었다는 그들에게 부끄럽지만 내가 조금은 도움이 되기로 했다. 근데 진짜 잘 주우세요. 팔이 길어가지고. 언제부터 하신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재작년도에 그냥 바다가 좋아가지고 놀러 다니다가 한 번은 마스크를 잃어버렸어요. 근데 새 마스크가 다 물고기가 쪄먹은 상태로 되게 헐어 있더라고요. 플라스틱을 먹은 물고기를 결국 우리가 먹게 되는구나. 결국 우리가 플라스틱을 먹구나라고 체감하게 돼서 그거에 충격받았던 것 같아요. 우리가 좋아하는 바다에 들어가서 놀다 보니까 쓰레기가 너무 많은 걸 알게 되고 쓰레기를 주워보자라고 누가 말할 거 없이 한 명씩 줍다 보게 되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해양 정화 활동 그룹이 되었어요. 제주시에 따르면 제주에서 발생한 쓰레기는 2016년만 해도 25톤 덤프트럭 280대 분량이었다. 그 다음에 약 3,000톤이 더 늘었고 해마다 더 늘어나는 추세라고 한다. 제주 바다가 아플 수밖에 없다. 그들이 하는 캠페인의 이름은 봉그깅. 제주어로 줍다라는 뜻인 봉그다와 쓰레기를 줍는 플로깅을 결합해 만든 말이다. 제주도민과 육지에서 온 이들이 절반씩 구성된 디프다 멤버 모두 바다를 좋아하는 공통점이 있다. 무산소통 다이빙이라는 취미생활로 모였지만 지금은 해양 쓰레기 줍는 것에 열심인 다이빙 그룹이 되었다. 특히 날씨가 안 좋을 때나 추울 때는 해변 쓰레기 줍기에 집중한다고 한다. 그 쓰레기 줄 때 이런 밧줄들이 많이 있어서 안 빠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안 빠지는 경우에는 이렇게 칼로 잘라서 수거하고 있습니다. 어떤 쓰레기가 좀 제일 많은가요, 좀? 생활 쓰레기랑 네. 어구 관련한 거 제일 많아요. 이제 플라스틱, 비닐 이런 거, 플라스틱 페트병. 환경단체에 의하면 해양 쓰레기 중 59%가 플라스틱이라고 한다. 디프다 제주팀이 한 번 모일 때마다 수거하는 쓰레기 양은 50리터. 마대로 서너 개 분량이다. 이렇게 수거한 해양 쓰레기가 2019년에는 2.5톤, 올해에는 10톤 정도라고 한다. 대단한 수치임에도 무덤덤한 팀원들.
이렇게 주워도 티가 안 나요. 내일이면 다시 똑같은 쓰레기가 다시 밀려오고 똑같은 양 더 많이 밀려오고 그러니까 사실은 끝이 약간 없습니다. 허탈하죠. 무력감이 들고. 사람들이 내가 사용하는 물건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그게 어떻게 버려지고 나면 어떻게 처리되는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쓰는 테이크아웃 컵 하나가 사용하는 데는 10분밖에 걸리지 않지만 썩는 데는 500년이 가거든요. 그런 과정 속에서 깨달음을 얻어서 조금은 줄였으면 좋겠다 라는 게 저의 바람입니다. 그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쓰레기가 뭐였어요? 일회용품 통에 물이 가득 차 있는데 그게 노란 색깔 물인 거예요. 그게 뭐야? 소변이에요 그러면? 네. 아유 미쳤나봐. 흔적을 남겨놔. 대소변도 다 주워봤어요, 저희. 차마 더 묻기가 죄송스러울 정도. 봉투를 채우는데 걸린 시간은 30분 안팎. 쓰레기 양을 짐작해야 하는 시간이었다. 저희 이 정도면은 많이 네. 주워가지고 봉국인 마시기. 좋아요. 네, 맥주 한 번 얻으러 갑시다. 좋다. 그럼 봉국잉 마시깅. 뭐죠? 깅. 봉국잉 마시깅. 네. 일반 사람들이 그냥 쓰레기 주워보세요 한다고 해서 잘 줍진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독려를 하기 위해서 해양 쓰레기를 주워오시면 그 연계 상점에서 음료를 드릴 수 있는 그런 활동을 생각하게 됐어요. 이거 안 빠져요. 저희 인증샷을 이렇게 찍고 이제 이거를 보여주면은 이제 맥주를 받을 수가 있어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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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진훈입니다. 저희 쓰레기 이렇게 줍고 왔어요. 여기 어디지? 여기 협재바다. 바로 밑에? 네. 클린하우스요. 클린하우스. 어제도 했는데 오늘 또 쓰레기 많았구나. 많았어. 어제도 한 거였어요 이게? 계속 해도 계속 생겨요. 세상에. 여기 하나 적어주세요. 이거 방명록이. 네. 오늘이 12월 5일. 5일. 제가 이걸 드리거든요. 이거를 들고 아. 가져가셔서 여기 채워오면 제가 확인을 하고 맥주를 교환하는 거예요. 근데 아까 우리 그게 몇 리터짜리죠? 채웠던 게? 저희는 100리터 가까이 되는 큰 마대. 이거는 안 돼요. 근데 이거 담아가지고 맥주 한 캔이면은 저 하루에 진짜 한 5개, 6개도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1인 1캔. 1인 1캔으로? 1인 1캔 또 정해져 있는 게 있구나. 근데 진짜 이거 뿌듯하고 이거 채워오면은 또 일하고 먹는 맥주의 맛도 느끼고 하니까 훨씬 좋은 것 같긴 해요. 네. 맞아요. 여기 협재바다를 시켜주셨는데. 그런 거구나. 맥주와 해양 쓰레기 바꾸기는 재미와 가치를 모두 잡았다는 평이다. 이거 제가 직접 해봤는데 여기는 필수 코스가 돼야 할 만큼 정말 좋았던 시간이었습니다. 땀 흘린 뒤 먹는 얼음 음료는 긴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야, 기분 예술이다. 궁금해. 아까 뭐 있었어요? 그 해외에서 온 쓰레기? 아까? 저거 사진 좀 보여주세요. 진짜네. 컬러 이거 중국말인데? 네. 디프다 제주팀이 수거한 쓰레기를 분류하고 분석하기도 하는데 이 중 상당수의 쓰레기가 중국 발이라고 한다. 회유 들어있는 오일통. 그게 떠와요? 그게 아니면 아니 그게 해변가에 있었어. 그거는 누가 봐도 배나 그쵸. 저 같은 경우에는 플라스틱 페트병 위로 해초라든지 아니면은 따지비 같은 것들이 자라나는 걸 보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2050년에는 바다에 버려진 플라스틱과 물고기의 무게가 비슷할 거라고. 해양 동식물들에게 플라스틱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 된 것이다. 그런 거 보시면 아예 생활 습관이 아예 바뀔 것 같아요. 사실
저희가 바다 쓰레기를 줍지만 다 주울 수는 없겠다. 네. 너무 많다. 우리 힘만으로 안 되겠다. 일상생활 속에서 변화를 주어야겠다 생각했어요. 샴푸통을 쓰지 않고 샴푸 바를 쓰기 시작했어요.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대나무 칫솔. 대나무 칫솔이 뭐예요? 플라스틱이 안 들어간 칫솔이에요. 저 순간 이게 칫솔인 건 줄 알았어요. 지금 이거 어떻게 닦는 거지? 이거는 네. 열어볼까요? 저 처음 들어봤어요 대나무 칫솔. 아, 네. 칫솔이 다 그 대가 플라스틱으로 돼 있잖아요. 네, 아, 근데 이거는 대가 네. 이제 대나무로 돼 있어가지고 오. 플라스틱을 좀 일상생활에서 줄일 수가 있는 거죠. 별반 다를 게 없는데? 뭔가 불편할 줄 알았는데 하나도 안 불편해요. 이렇게 닦아봤는데 뭐 전혀 불편한 것도 없고 이 대나무여서 좀 이렇게 손에 들어와 있는 게 확실히 플라스틱보다는 기분이 상쾌하다라고 해야 될까? 그래서 플라스틱이 많은 칫솔을 쓰기보다는 앞으로 이 칫솔을 좀 더 잘 사용할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해보니까 더 느끼고 더 보이는 것 같아요 이게. 더 열심히 환경을 위해서 애쓰면서 살아야 나중에 또 저희 아들 딸들이 그쵸. 할 테니까 네. 앞으로도 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보시는 분들도 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름진 논산 평야의 비옥한 땅과 맑은 물, 천혜의 자연 조건 속에서 재배되는 논산의 과일과 채소는 맛 좋기로 유명하다. 여기 지금 어디예요? 여기가 지금? 딸기 농장이요. 딸기 농장? 예. 그 딸기 별로 없네요 지금. 지금은 수확은 아직 앞으로 20일 정도 있어야 돼요. 이 토경 딸기는 예. 이 흙 자체에서 예. 퇴비를 선 흙 자체에서 딸기가 익어 나오니까 그 맛은 물르는 것도 훨씬 더 오래 가죠. 퇴비가 딸기 맛을 좌우하나요? 그 정도인가요? 다는 아니지만 다는 그 아니지만. 가능성이 크죠. 당도 높기로 유명한 논산 딸기의 맛을 좌우한다는 퇴비. 이곳 양돈 농가에는 그 비밀이 있다고 해서 찾아왔는데, 여기가 아닌가 실례했습니다. 여기 있는 게 다 지금 같이 분뇨예요? 예예. 하루에 나오는 분뇨가 얼마나 돼요? 글쎄요.
한 20톤, 30톤 되지 않을까 싶어요. 골치 많이 아프셨겠어요. 그 많이 나와서. 그렇죠. 지금은 이제 이렇게 분뇨를 수거해가 주니까 본사에서 내려오면 여기다 많으면 여기 분뇨차가 와서 수거를 해갑니다. 똥을 싸고 이건 잘만 크면 좋지. 마을 가축들의 분뇨를 말끔히 수거한 분뇨차가 향한 곳은 논산 계룡축협이 만든 가축분뇨 통합관리센터.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깨끗한 환경 조성을 위한 가축분뇨의 완벽한 처리 기술을 확립했다. 저희 조합이 1994년도부터 해서 가축 분뇨하고 처리를 하면서 퇴비, 액비를 생산을 하고 2012년도에 가축 분뇨 이제 해양 배출 부분이 금지가 되면서 축산 농가들이 가축 분뇨를 처리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이 부분을 조합 차원에서 어떻게 하면 축산 농가에 도움이 되고 가축 분뇨 처리의 모범 사례를 만들고 있을 뿐 아니라 민원 발생이 많은 악취를 줄이기 위해 사업장 설비에도 상당한 신경을 쓰고 있다. 이곳은 논산시에서 발생되는 생활계 음식물류 폐기물을 전량 수거해서 이쪽에서 투입해서 음식물을 파쇄하는 시설입니다. 들어온 음식물은 파쇄가 돼서 아까 들어왔던 가축 분뇨랑 같이 섞여입니다. 섞여가지고 고체랑 액체랑 분리를 해준 다음에 이 분리해놓은 거를 그대로 소화조로 이송을 하게 됩니다. 그럼 소화조에서 바이오가스를 생산을 하죠. 보시면은 이곳에서 저희가 가스 나오는 걸 확인하고 또 가스 분석도 합니다. 처리 과정에서 생산되는 바이오가스를 원료로 발전기를 가동해 전력을 생산하고 한전에 공급하고 있는데 바이오가스 발전량이 커지면서 환경부의 견학 코스까지 됐다. 바이오가스가 이 엔진 내부에서 폭발하면서 실린더를 움직여요. 그럼 그 실린더에서 얻어지는 동력을 이 제네레이터를 통해서 그 전기를 생산하게 됩니다. 이곳에서 하루 생산하는 전력량은 4인 가족 기준 1,750가구가 하루 사용하는 양. 여기서 발생하는 혐기 소화액을 활용해 친환경 부속 유기질 퇴액비를 생산하는 기술까지 보유하고 있다. 이게 하얀색으로 보이시죠? 이게 이제 방성균이라는 곰팡이가 핀 겁니다. 퇴비가 완벽하게 부숙이 되면 이 방성균이라는 곰팡이가 이제 피기 시작하거든요. 흔히들 우리가 농가에서 아유 이거 하얗게 폈네, 잘된 퇴비다 라고 얘기하는 게 이런 방성균을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야말로 유출되면 오염원이지만 모아서 처리하면 자원이라는 자원순환 사회 인식을 보여주고 있는 대표 사례가 아닐 수 없는데 농림부는 논산 계룡축협의 성과를 바탕으로 2000년대 중반 액비 살포 지침을 만들기도 했다. 이 차량들을 이용해서 매일 하루에 300톤 정도 내외로 액비를 살포해주고 있고요. 지금 완성된 액비는 이 호스를 연결해서 차량으로 실어서 농경지로 가서 직접 저희가 살포까지 다 해드립니다. 한 해 농사를 마무리 짓고 내년 농사를 기대하며 액비로 기름진 땅을 준비하고 있는 논산의 농가들. 저는 제가 귀농한 지 한 7년 정도 됐는데 한 6년 전부터 쓴 것 같아요. 발효 잘 된 액비는 미생물도 활성화시켜서 장기적으로 볼 때도 굉장히 효과적이고 또한 비용을 절감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제가 1년에 화학비료값만 해도 거의 한 1억 가까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것 때문에 한 60%가량을 화학비료를 덜 들어가고 이 액비로 대체하고 있어요. 가축 분뇨 퇴비화를 확산하면 수입비료 대체 효과에서 생긴다는 점에서 정책 개선을 건의하고 있는 논산 계룡축협. 환경을 위한 꾸준한 걸음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저희가 앞으로 하고 싶은 거는 이제 수소를 만들어서 지금 현재 정부가 가장 이슈화하고 있는 수소 충전소 이 부분하고 그 다음에 퇴비를 이제 펠let화 시키거나 그리고 액비를 정제해가지고 농가에 보급하는 그런 사업을
더 추진하고 싶습니다. 총 길이 33.9km. 세계에서 가장 긴 방조제로 기네스북에 이름을 올린 새만금. 서울 면적의 3분의 1하는 엄청난 공간이 생기기까지 우여곡절도 많았다. 이쪽은 맑았고 저쪽은 거무튀튀하네. 와, 같은 물색이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 있지? 위에서 내려다보니 확연히 차이가 난다. 흐르는 물에는 이 녹조나 이런 게 잘 안 만들어지죠. 정지된다는 자체는 수질이 나빠진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많은 모여 물질들을 바닥에 자꾸 누적을 시키고 이렇게 흘렀을 때에 비교하면 굉장히 오염이 되고. 새만금 방조제가 완공되면서 만들어진 거대한 인공호수. 방조제를 사이에 두고 선명하게 대비되는 사진들이 SNS에 올라오며 새만금 수질에 대한 심각한 논란이 일었다. 과연 오염도는 어느 정도일까? 수심별 용존산소와 염도 측정 결과 수심 4m를 기점으로 호수 아래는 생명이 살 수 없을 정도로 산소가 희박해져 있었다. 이 새만금 전체가 전라북도의 모든 수산물의 산란지였는데 산란지를 없애면서 전라북도 어업이 이제 다 붕괴가 되는 겁니다. 나빠진 수질은 자연스레 어종 변화와 어획량 감소로 이어지는데 새만금 간척 사업 이후 전라북도의 어획량은 2019년 기준 71%가 감소했다.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매일 새만금호로 나간다는 어민들. 광줄이 가득 담긴 물고기를 보니 오늘은 수확이 좋은 날인가 보다. 네, 많이 잡으셨네요. 응? 많이 잡은 게 아니라고요? 저걸로 한 10개씩을 잡아요, 10개씩. 거대한 인공호수가 되기 전 이곳에는 서해안에 드넓은 갯벌이 있었다. 만경강과 서해의 기수지역이었던 갯벌에는 백합, 동죽 등 조개류를 포함한 다양한 생태계가 공존했지만 이제는 그 풍요로움을 찾아보기 힘들다. 그때 그렇게 많고 흔하던 그 조개 종류가 지금은 눈 씻고 찾아볼 수가 없어요. 아무리 배들이 나가서 고기를 잡고 그물을 치고 해도 그런 건 일제 한 마리가 없어요. 주민들의 삶의 터전이었을 만큼 풍요로웠던 새만금. 꽃게는 단단하고 살이 많고, 근데 지금은 뭐 꽃게 아니라 그런 건 찾아볼 수도 없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나왔지만 오늘도 텅 빈 배로 돌아가는 어부의 모습은 쓸쓸하기만 하다. 오창환 교수가 새만금 갯벌 살리기 운동에 처음 뛰어든 것은 개발 찬반의 열기가 뜨거웠던 지난 2000년. 그때 뭐 여기서 엄청난 반대 운동이 있었죠. 그래서 마지막 막는 날은 진짜 뭐 여기서 뭐 많은 사람들에서 다 들어눕고 뭐 그런 상태에서 막 공사를 진행하는 팀하고 굉장히 많은 마찰들이 있었어요. 전쟁이라고 표현하면 딱 맞을 것 같아요. 개발을 군산 쪽하고 부안 쪽 정도만 해라. 나머지는 그냥 냅둬라. 그러면 전라북도는 굉장히 큰 항구를 얻게 됨으로써 방조제가 역할을 할 것이다. 치열했던 찬반의 대립 속에서 오창환 교수가 제안한 것은 새만금 신구상. 자기가 가진 어떠한 장점을 최대로 살릴 수 있는 그러한 방향으로 나가면 환경도 살리고 전북도 살리는 윈윈이 된다. 도의회는
시대착오적인 과거의 새만금 사업을 변경해 진정한 전북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새로운 계획으로 바꿔야 한다고 호소했지만 여러 차례의 재판 끝에 결국 대법원이 환경에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내려 공사가 재개됐다. 우리 주민들이 너무 감사드리면서도 미안한 거죠. 죄송한 거죠. 수많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공격을 당하면서도 묵묵히 이제 이 일을 하셨다는 게 너무나도 존경스럽지 않나. 그리고 15년 후 방조제로 인한 환경 문제가 없을 거라던 새만금은 오염에 많이 아파하고 있다. 여기가 원래가 다 갯벌이었죠. 그래서 이 새만금 방조제를 반대하는 어떤 운동의 성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는 국내외에 이 갯벌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갯벌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렇게 장승들을 세우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새만금의 생명체들을 보존하자. 마치 갯벌을 지켜내겠다는 모습을 한 장승들로 둘러싸인 해창 갯벌. 지난 2003년 이곳 해창 갯벌에 모인 성직자들이 새만금에서 서울까지 삼보일배 대장정에 나서며 공사 중단을 촉구했지만 끝내 지켜내지 못했다. 여기에는 지금 아예 생물이 살 수 없는 그런 형태로 변한 지는 오래됐고, 예전에는 우리 어민들한테는 이 갯벌의 삶의 터전이었었던 거예요. 이 지역에 사는 우리 어머니들이 호미 하나 가지고 조개를 캐가지고 자식들을 대학교까지 가르치고. (20년) 전 생명력 넘쳤던 해창갯벌 다시 예전 모습으로 돌아가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할까. 대법원 판결 이후 주변의 관심은 사그라졌지만 오창환 교수는 포기하지 않았다. 제가 여기 1991년도에 왔습니다. 근데 새만금이 1990년도에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해수유통을 위해서 수많은 분들이 노력을 했고, 저도 그 중에 하나로 노력을 했고, 제가 이제 은퇴가 2년 남았습니다. 근데 2년 남고 지금 이제 해수유통의 단초가 열리기 시작을 했죠. 수질 개선을 위한 끝없는 두드림 때문일까? 새만금 배수관문의 개방 횟수가 하루 2회로 늘어났다. 수질 개선을 위해 해수 유통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반영된 결과라 앞으로의 변화가 더욱 기대된다. 그래서 뭐 제가 여기 온 것 자체가 새만금을 위해서 온 게 아니냐. 그리고 이게 굉장히 어렵긴 했지만 어려운 만큼이나 보람이 있었고, 내가 왜 살고 있는지에 대한 어떠한 그 의미와 자부심을 갖게 해준, 그래서 힘들었지만 행복합니다. (1억 4천만 년) 전 한반도가 생성될 시기에 만들어진 경남 창녕군의 우포늪. 원시적인 자연 경관을 그대로 품은 국내 최대 자연 늪지다. 우포의 겨울은 겨울 철새들이 모여들면서 시작된다. 그리고 어김없이 철새들을 기다리는 한 사람. 새들이 정말 많이 왔구만. 11월 초순에 본격적으로 이제 날아와서 겨울을 나고, 이듬해 2월 말에서 3월 사이에 다시 북녘으로 날아갑니다. 한겨울을 우포늪에서 나고 다시 수만 킬로미터를 날아가는 철새들. 매년 이곳을 찾는 겨울 철새의 종류만도 60여 종에 이른다. 우포늪의 기대종이라 할 수 있는 기러기류, 큰 고니들이 많이 오고, 요즘은 그 노랑부리 저 새들도 많이 날아옵니다. 아주 다양하고 개체수가 많아서 우포늪은 그 생태 체험장, 살아있는 생태 체험장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원시 상태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우포늪. 천연기념물을 비롯한 수많은 철새들이 이곳에 날아드는 이유는 늪에서 주는 선물 때문이라는데, 우포늪은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풍부한 먹이가 있습니다. 겨울 철새들이 좋아하는 곤충류라든지 또 이제 식물의 뿌리라든지 여러 가지 그 먹이들이 많기 때문에 아주 겨울 나기가 좋죠, 여기가. 누군가에게는 버려진 땅이라 여겨지기도 했지만 수많은 야생동물과 식물들이 터전을 이루고 살 수 있는 지금의 모습을 지켜내기까지 쉽지 않은 여정이 있었다. 지난 20여 년간 이곳에서 한결같이 우포늪을 지켜온 강병국 부회장. 우포늪을 향한 그의 애정은 6권의 책에 고스란히 묻어있다. 뭐 어떻게 보면 우포늪의 그 모든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포늪에 뭐 사는 그 동물이나 그 뭐 식물 전부 다 망라가 되어 있습니다. 풍경도 있고요. 우포늪이라는 책을 쓰기 전까지는 우포에 대한 그런 그 생태상을 알 수 있는 그 자료가 거의 없었거든요. 제가 이제 이 우포늪에 관한 그 기록들을 소상히 남김으로 해서 그 우포늪이 왜 중요한지, 또 우포늪에는 무엇이 사는지, 우포늪은 어떻게 생성되었는지, 왜 지키고 보존해야 되는지를 아주 일목요연하게 설명해 놓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20여 년간 이곳에서 한결같이 우포늪을 지켜온 강병국 부회장. 세월이 흘러도 야생동물과 식물들이 우포늪에서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보존하고 싶었던 마음. 그의 노력은 곧 실천으로 빛을 발했다. 1997년 당시 국제신문 기자로 있던 강병국 부회장을 중심으로 결성된 단체 푸른 우포 사람들. 우포늪이라는 곳을 일반인들이 뭐 전혀 모를 때 연구조사 하시려고 생각했던 그 자체가 저는 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푸른 우포 사람들은 우포늪이 환경부 자연생태계 보전지역으로 지정된 데 이어 람사르 협약에 의한 습지로 등록되는데 산파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저희가 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청소년들에 대한 체험 학습입니다. 뭐 미래 세대들에게 자연환경의 소중함, 그 늪의 그 중요성을 좀 일깨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생각에서 교육에 가장 그 중점을 두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포늪에 그 쓰레기를 줍는 그런 환경 캠페인, 또 토종 뭐 물고기 그 생명 놓아주기, 이런 다양한 그 활동을 통해서 우포늪을 지켜야 된다는 그런 메시지를 저희가 뭐 시민들에게 전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직접 체험해보며 우포늪의 가치를 알게 해주는 우포늪 체험 프로그램은 어느덧 6만여 명이 거쳐갔다. 실제로 그 동식물을 관찰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레 자연을 알아가고, 그다음에 그렇게 하다 보면 우포늪 가치를 자연스레 알아가거든요. 그러면 그 자기가 가까이 했을 때 보존할 생각들이 많이 갖는다고 보거든요. 우포늪은 저에게 뭐 피부치 같은 존재이기도 하고, 또 동반자 또는 친구 같은 존재이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 좋은 공간을 알려서 우포늪이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드는데 제가 최선을 다할 그런 각오입니다. 지난 11월 1차 심사로 선정된 9팀에 대한 현장 답사가 있었다. 아산시하고 공동으로 환경부에 제안을 해서 풍량제를 전국적 풍량제로 학교 수계에 연관되는 자치단체하고 물관리 추진위원회를 해주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참여를 유도하고 있고 알겠습니다. 하다 보면 더 좋아지지 않나. 코로나 단계가 높아져 현장 답사가 어려운 곳은 화상으로 진행했다. 위원장님 잘 들리시나요? 잘 들리십니까? 예, 잘 들립니다. 예. 첫 번째로는 상하류가 서로 교류이 하면서 이해폭이 넓어지면서 학교는 그런 단체로 지역에서 성실하게 활동을 하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11개 부문의 시민사회 부문 접수된 후보자들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는데요. 최종 심사에 올릴지 의견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린다이빙 강사가 워낙에 이 바다를 깨끗이 해야 한다는 부분을 강조를 했고 그걸 통해서 그린다이빙과 디프다를 소개를 받고 그 취지에 공감하면서 활동을 시작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수상자 선정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우리가 살고 있는 공동체에 얼마만큼 기여하는가, 그리고 얼마만큼의 성과를 냈는가, 어느 정도의 기간을 이 일에 봉사해 왔는가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었습니다. 드디어 영광의 얼굴들을 만나는 날. 조촐하지만 따뜻한 자리가 마련됐다. 네, 안녕하세요. 2020 물안경대상 시상식 사회를 맡은 아나운서 유혜영입니다. 물안경대상은 물과 생태계의 소중함을 알리고자 애쓴 사람들과 단체를 격려하기 위한 상인데요. 올해로 12회째를 맞이했습니다. 물안경대상은 대상과 시민사회 부문, 교육연구 부문, 정책 경영 등 3개 부문으로 나누어서 시상이 됩니다. 먼저 시민사회 부문 시상이 있겠습니다. 시민사회 수상, 디프다 제주 축하드립니다. 디프다 제주는 제주의 프리다이버 8인으로 구성된 자원봉사자들입니다. 열정적으로 해양 쓰레기를 치우고 또 시민들의 참여도 함께 제안하는 멋진 청년들입니다. 네. 다음은 교육연구 부문입니다. 오창환 전북대 교수님 축하드립니다. 오창환 교수는 새만금 해수 유통에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연구자이자 현장 운동가로 활동해왔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어서 정책 경영 부문입니다. 논산 계룡 축협 축하드립니다. 논산 계룡 축협은 축산 분뇨 처리뿐만 아니라 바이오가스를 이용한 재생에너지 생산까지 적극적인 행정의 표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영예의 대상입니다. 시상은 조명래 환경부 장관님께서 수여해 주시겠습니다. 제12회 SBS 물환경 대상
이준경 생명금을 대표 축하드립니다. 이준경 대표는 강살리기 네트워크, 4대강 제자연화 시민위원회 등 대한민국의 핵심적인 물 운동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가장 앞장서서 환경 의제를 선도해 왔습니다. 상패와 포상금이 수여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합니다. 강의 양옆으로 도시가 세워지기 전, 아니 그보다 더 오래전부터 강의 주인이었던 그들이 돌아왔다. 무려 33년 만의 귀환이다. 그리고 그들을 누구보다 반가워하는 이준경 대표. (10월 25일) 날 낙동강 본류를 따라서 이까지 올라와서 주로 한 200여 마리가 여기서 알을 산란을 했던 곳입니다. 그리고 또 몇 마리는 저 어도를 넘어서 저 위에 보까지 가서 못 나가고 죽은 것들을 저희들 확인을 했던 거죠. 예전에는 한두 마리가 올라온 것들이 간혹 확인이 됐는데 이번에 한 200마리 정도가 여기서 대규모 산란 행위를 확인했다는 것은 엄청난 변화라고 볼 수 있죠. 2020년 가을, 원래 강의 주인 연어가 돌아왔다. 흐르는 강물을 거슬러 오르는 힘찬 연어떼가 낙동강 곳곳에 나타난 것이다. 연어알을 점검하기 위해 전국에서 모인 사람들. 아이고, 성기 박사님. 야, 오래간만이다. 예. 이거 그냥 반 걸려서 오셨다. 하천 운동가인 이준경 대표에게 연어는 반갑지만 낯선 존재. 연어 전문가들의 도움이 절실하다. 어떤 것 때문에 모이신 거예요, 오늘은? 거의 한 2주간 매일 모니터링을 해서 그 산란 장면이나 카운팅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보통 한 달 정도 지나면은 그 산란이 부화 초기 단계가 됩니다. 그래서 부화가 잘 안착했는지, 그리고 어민분하고 전문가분들하고 부산대학교 또 하고 팀하고 같이 확인하러 왔습니다. 1987년 낙동강 하구뚝이 생긴 이후 발길을 끊었던 연어가 둑이 열리고 물이 맑아지자 다시 고향을 찾은 것이다. 성 박사가 보고 저 위치를 자기가 잡아준댔어요. 우리 성기백 박사님은 대한민국 유일한 연어 박사라 하도 뭐 모두가 따라할 정도로 우리 그 유일한 1호 박사님이십니다. 고향으로 돌아온 연어는 알을 낳은 후 기력이 다해 죽음을 맞는다. 그리고 자갈들이 좀 고르지, 그지? 크기가. 네, 맞아요. 요게 산란 장소인데, 그리고 여기가 원래는 그 우리 동산의 무덤 같이 조금 올라와야 돼. 얘들이 산란하고 나면 위에 자갈을 덮어서 이렇게 닦거든. 뭐 유속은 뭐 이 정도면 네, 요것 때문에 빠르기는 빠르다 근데. 지금 여기 보면은 산란터가 발견이 된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거를? 연어가 보통 산란하는 자갈 크기는 한 3cm, 5cm 정도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러한 돌들이 좀 분포돼 있고 이끼가 많이 없어요. 산란한 지 이제 한 달 정도 됐으니까 다른 곳보다는 이끼가 적게 끼어 있는 것도 하나의 산란 장소로 볼 수 있는 거죠. 산란지 근처 사람들의 손길이 바빠진다. 이거. 오! 이거 찍어야 돼. 오, 찾았다. 이게 바란난이에요. 야. 그러니까 여기가 까만 눈이 보여요. 눈이요? 네, 눈 보이네요. 이쪽에서 보면. 그게 눈이가. 색깔이 다르네, 그죠? 25년 동안 많은 하천을 살린 이준경 대표지만 물이 살아나는 기적은 언제나 감동이다. 낙동강에서 제가 강하천 운동을 하면서 연어가 돌아온다는 생각도 못 해봤고 산란된 알을 우리가 확인한다는 거는 상당히 꿈에서도 생각 못 했죠, 사실은. 저는 그걸 발견했다는 것 자체가 저희들은 뭐 경이롭고 부산 밀양 지역에 연어가 올라왔다는 게 아니라 한국 전체에 강이 살아나고 있다는. 이준경 대표는 온천천 네트워크 창립을 시작으로 4대강 사업 반대와 생태운동을 펼쳐왔다. 대한민국의 핵심적인 물운동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앞장선 공로를 인정받아 이번에 대상으로 선정됐다.
즐기는 사람을 못 이긴다고. 강 때문에 행복하다는 이 대표의 활동 성과와 업적은 독보적이다. 좀 이렇게 받은 상도 좀 많으시겠네요. 상보다는 뭐 국가기관의 정부의 좀 자문 위촉 상도 조금 있고, 예. 하여튼 정부 기관 위촉 그게 정서가 더 많죠. 예. 어디 한번 보여주실 수 있나요? 혹시? 추리고 추려서 갖고 온 상이 이 정도란다. 물과 하천을 살리기 위해 왕성한 활동을 해왔던 그가 특히 관심을 가진 분야가 하나 있다. 낙동강 여기 이제 에코 트레킹이나 가이드북처럼 그 걷기 문화를 좀 활성화하고 하는데 저는 오히려 더 자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낙동강 태백에서 부산까지 510km 트레킹의 지도를 만들어내고 가이드북을 만들어내고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죠. 강 문화를 살리는데 강길을 걷는 것만큼 좋은 것은 없다라는 것이 이준경 대표의 생각이다. 어, 2008년부터 15일 또는 10일간 그 매년 장기 트레이닝을 했었고 꼼꼼히 길을 체크하고 새로운 길이 있는지 길이 가지고 있는 스토리텔링, 역사, 문화, 신화 아니면 뒷담화까지 다 포함해서 낙동강이 유일한 이런 자료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누군가에게 에코투어는 단순한 강길 걷기일 수 있다. 하지만 이 대표에게 에코투어는 우리강 회복을 위한 의미 있는 한 걸음 한 걸음이다. 산티아고 길을 가보지는 못했지만 그런 길보다 한국의 자연이 가지고 있는 다이나믹이나 거기서 만날 수 있는 작은 돌멩이 마을, 작은 마을 하나 이런 것들을 기록하고 연결하고 사람들에게 힐링하고 공감할 수 있는 가이드북을 만들었다는 건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뿌듯하다고 생각합니다. 물과 환경에 대한 운동은 짧게는 몇 년, 길게는 몇백 년이 걸리는 무모한 길일 수도 있다. 하지만 강을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를 보고 누가 무모하다고 할 수 있겠냐. 연어와 닮은 이준경 대표의 소신을 응원한다. 수상을 마친 주인공들을 향해 시상자들의 따뜻한 응원이 더해졌다.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사실 그 말씀만 하신 거 쭉 들어보니까 환경부의 정책 업역 속에 다 들어오신 분들인 것 같아요. 육지에서 이제 우리가 관리를 잘못해가지고 바다를 흘러가기 때문에 우리 상당히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여러분 하시는 일 모두가 우리 환경부와 관련된 일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저로서는 굉장히 기쁘죠. 저희들이 열심히 해서 국민들의 생활 환경을 안정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우리 환경부를 대신해서 또 국민을 대표해서 이런 훌륭한 그야말로 환경 보존 활동을 하고 계시니까 저희들로서는 정말 떠가 떼야 할 분들입니다. 그래서 고맙고 감사합니다. 사실 저희가 해양 쓰레기를 계속 줍고 있어서 내년에도 계속 해양 쓰레기를 줍는데 다른 분들이랑 좀 많이 참여해서 해양 쓰레기를 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까지 모아온 사진이나 영상 이런 것들로 해양 쓰레기 문제를 알릴 수 있는 그런 전시 같은 거 하고 싶습니다. 어렵게 30년 만에 새만금의 해수유통이 결정됐습니다. 해수유통을 통해서 생명체도 살아나지만 그 지역 경제도 살아날 수 있다는 좋은 예가 될 수 있는 새만금이 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 농가에서 발생된 축분뇨 앞으로 큰 문제가 됩니다. 이런 문제를 해소시킴으로써 향후 미래를 책임지는 데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지구에서 물 문제에 대한 시민운동을 하고 있는 저로서는 아이들이 역 감고 뛰어놀면서 물장구 치고 깔깔깔 웃은
그리는 아이들의 그런 모습을 보고 싶은 게 꿈이라면 꿈이고 또 현실적으로 가능하다면은 저는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물과 환경을 바꾼 사람들은 특별한 능력자도 영웅도 아니었다. 평범한 우리의 이웃이었고 또래 친구들이었다. 사람이 사람에게 기적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을 보여준 당신들이 있기에 아직은 살만한 세상이다. 대자연 앞에서 작은 힘을 모아 기적을 보여준 당신들의 용기에 박수를 보냅니다.